대부분이 현안 이슈 인터뷰이다 보니까 뭔가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인터뷰의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차분하게 듣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데 턱없이 부족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긴 호흡의 인터뷰, 그다음에 뭔가 어떤 속내를 좀 풀어낼 수 있는 인터뷰가 좀 꼭 필요하다. 저희들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어렵게 이제는 말한다라고 하는 이 그 유튜브 연장 방송 코너를 신설을 했는데요. 이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본방에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어서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좀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포함해서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이제는 말할 것을 한번 쭉 풀어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정치를 모시고 이제는 말한다를 꾸밀 것이고, 이게 뭐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인터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발이지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속내를 다 흉금을 털어놓는 이런 단발성 인터뷰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말한다 첫 방송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궁금해서 요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책을 펴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가장 그 인상 깊게 읽었던 한 대목이 있는데 보수는 영웅 서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는 영웅의 서사였다. 까지만 놓고 보면 그 뒤에 대선은 영웅 서사로 치러진 대선이 아니다라는 뜻을 여기는 함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갔을 때는 영웅 서사가 아니었는가?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영웅이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영웅의 자질은요,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하나 있겠지만은 무한한 자신감, 때로는 자만에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른 영역은 모르겠지만은 정치 전반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진 않으셨다.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라고 해서 너무나 급하게 전개로 뛰어든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걸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 후보가 되게 전개 입문을 빠르게 됐지만은 그럼 그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쪽 사람들 때려잡던 역할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좀 정계에 빨리 진출한 편이지만은 보통 남성 정치인 위주로 한 50대 관료도 그렇고 한 50대쯤 되면 원숙기에 이르렀다 보고 그때부터 중요한 사회적 인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기질적으로 보수적 성향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50대쯤 됐을 때 어떤 일을 겪으셨느냐? 댓글 수사팀 가시면서 국정원 댓글, 국정원 댓글 수사팀 가시면서 어쩌다 보니 보수의 사람들과 척을 지는 위치로 가신 거죠.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데 수사하면서 대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좌천을 겪었죠. 보수 정권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러면서 대구, 대전 이런 고검 떠돌면서 이제 사실상 수사권도 사실상 박탈당하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보수의 인사들과 교류했는지가 그다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대선 치르면서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 느낀 게 뭐냐면은 대통령 주변에 딱 보수의 원로다 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재호 고문 같은 분들 그다지 안 친하신 것 같거든요. 그 심평 변호사가 멘토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평, 김한길 이런 분들은 보수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뭐 예전에 김무성 대표에게 그 민주평통의 부의장 자리가 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수 원로들은 어느 정도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가는 이유가 애초에 그 50대 한 초중반부터 시작된 그 핵심 인맥의 형성 과정에서 보수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타박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신 뒤에도 보면은 이게 무슨 진짜 뭐 탕평으로 가기 위해서 민주당 측 인사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시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어려우실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런 쪽인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 그 지리멸렬하고 완전히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보수 정치를 한데에 묶어서 정권 탈환을 이끌었던 보수의 영웅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시기를 겪어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선거를 이긴 것도 영웅서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거꾸로 영웅의 반열에 등극을 못하셨죠, 보수에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영웅이라는 개념 정의를 내려주신다. 사람에 대한 매니악한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팬심. 그렇죠. 그리고 영웅이 보통 그 다음에 행보를 뭘 가져가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영웅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이나 아니면은 선거 과정에서 굉장한 자신감으로 나를 보수해서 아무도 못 건드려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다. 대선 때. 네. 예. 대선 때 보면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절대 보수 쪽에서 의심 안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반값 등록 같은 거 그냥 순풍순풍 정책을 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저 경제민주화, 그 기초노령연금 생각해 보세요. 기초노령연금은요 보수가 사실 이름을 이렇게 안 부르쳐서 그렇지 기본소득입니다. 그렇죠. 예, 나이 몇 살 이상 되면은 그 중에 대다수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보수가 기본소득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박근혜니까 용인 됐던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오케이. 그녀는 영웅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보통 영웅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뭘 해도 적어도 대한민국 절반은 나를 신뢰하고 믿어줄 거야가 있으면은 자신 있게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오른쪽에서 날 때릴 수도 있는데 하면서 오른쪽을 자꾸 의식하면서 정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 며칠 서문시장 4번 방문했다가 논란이 됐잖아요.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뭔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역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영웅이 아니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일단 다음 질문을 위해서 먼저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라고 하는 어떤 세력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켜봤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자유라는 개념을 굉장히 승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항상 나오죠. 자유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이 약간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은 자유를 갈구하기에는 지금 거느리고 계신 분들이 맹종파 스타일입니다. 네. 이른바 윤핵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냐면 자유라는 것은요 사실 너희들이 뛰어라라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그 선수들이 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유를 구현하기에는 어딘가 속해 있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 지금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대부분 예전에 보면 친홍계였거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소속돼 있어가지고 나를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들. 나 혼자 나가가지고 정치하기 너무 두려운 분들 이런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순이 지금 정치를 좀 약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치를 못하게 한 측면이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 더.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비친 이준석은 뭐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이세요?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 체리 따봉 사건이 이거 전에는 윤핵관 욕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윤핵관들이 무슨 VR 글래스를 씌워놨다는 느낌처럼 들었어요 원래.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색안경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VR 글래스예요. 앞에선 이준석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실제 그 VR 글래스 안에서 보면 괴물이 이러고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경선 시작하기 전에 입당을 이제 패싱 입당했잖아요.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그 전에 제가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후보도 아니죠. 이제 입당하기 전에 한 번은 그러니까 아크로비스 건물에 2번 만났어요. 입당하기 전에. 예. 그러면은 집에서. 예, 집에서 또는 뭐 다른 곳에서 아크로비스에 2번 만났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번 다 제가 만나고 오면은 모 방송사 단독이 떴어요. 만남 뉴스가 나와요 바로? 네, 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모 방송사입니까? 예, 모 방송사입니다. 예.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저는 이런 거죠. 경선을 치러야 되는 대표 입장에서 선수를 사전 접촉했다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경선을 거쳐야 되니까. 입당도 안 한 주자인데 제가 몰래 만났다 그러면 그게 알려지면 저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 당에 있는 주자들이 야 벌써부터 윤석열 편드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극비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일정표도 안 남아 있고요. 그 기록이. 저녁을 그래서 2번 먹었어요. 네. 김치찌개는 혹시 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약간의 주전부리와 맥주를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저희 비서실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 비서실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네. 2번 다요. 근데 2번 다 그 자리 배석한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말고. 혹시 거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 더 가까운 분이죠. 근데 어쨌든 누군지는 얘기 안 할 테고. 더 가까운 분? 아, 윤핵관보다 더 가까운 분? 네. 그럼 한 분밖에 없는. 자꾸 추측 붙이지 마세요. 자꾸 말하는 게 위축되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누가 그 일정에 대해 가지고 외부에 유출을 했냐에 대해 가지고 가능성이 여러 가지인 거잖아요. 네, 물론 제가 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의심하기엔 제가 얻는 불이익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입당도 안 한 사람 만나러 갔다는 거. 편든다는 부담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패싱 입당의 근거가 2021년 8월 2일 날 입당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7월 28일인가 저희가 사흘 앞당겼다. 네, 이렇게 해서 저 일부러 그때 하필이면 광양 순천 갔던 날이에요. 대표 없을 때. 원내대표도 없는 날이었어요. 사실 1년 365일에 대표 원내대표가 둘 다 서울에 없는 날은 다만 이틀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죠. 그러니까 필연인데 그 고른 날인데 그걸 왜 이준석이 뒤통수 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자 윤석열이라는 아주 훌륭한 대선 주자가 입당한다는 것을 제가 깜짝 쇼로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은 미리 유출시키고 하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깜짝 쇼로 하고 싶어요. 제 입장 당연히 좋은 거. 제가 이걸 미리 만났다는 걸 유출시키면 제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선에서는 제가 유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 유출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적대적인 행동이 나오죠. 패싱 입당이라는 게. 흘리는 걸 경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준석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제 생각엔 그냥 초반에 기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애당초 이제 그 처음 이제 보도를 많이 탔던 게 그때 대구에 가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뭐 유승민을 이야기하면서 지구를 떠나야지라는 발언을 했던 거 이게 보도를 많이 탔잖아요. 혹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런 걸 심어줬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선입견을 심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영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언론이야 그 한 문장을 따서 보도하는 걸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장 선거 때거든요. 거기 뭐냐면은 그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하기 전에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화해서 이기면은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 밖에 윤석열이 이기면은 당신은 어떨 거냐? 그럼 나는 보수 정당이 망한 거니까 지구를 떠야지 이거거든요. 이거는 당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 국민의힘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엔드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서울시장 경선도 이기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 입당 안 하고 대선 치러가지고 이기는 그런 상황 가게 되면 어떡하냐? 그럼 나는 보수 정당 사람인데 보수 정당이 2번 선거에 다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당 망한 거지. 그러니까 난 지구를 떠나겠다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서울시장 선거였기 때문에 안철수 쪽에 비중이 든 발언이었는데, 그걸 갖고 이제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만약 저는 그래서 그건 믿지 않는 게 만약 그것 때문에 삐졌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해가 안 가죠.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것 때문은 아닐 거다. 그러면 최초 입력이 누군가가 왜곡되게 입력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좀 그것도 저는 아니라 보는 게 그 선거 시기에는 또 다른 이제 대통령의 지인들이 전한 바로는 뭐 대통령이 뭐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뭐 우리 잘 아는 장예찬 예찬이 똑똑하네 이런 말 했다는 말도 한번 전해 들은 적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평했대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또 어디 토론 나가서 하는 거 보고는 저 사람이랑 같이 대선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말도 들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물론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통령과 제가 그 전에 일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의 관계는 어디서 결정적으로 엇나간 걸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몇 가지 상황에서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수사라는 건 가설을 세우고 검증이잖아요. 혐의 자체가 가설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병 대표가 이랬을 거야. 이게 맞는지 우리가 수사해보 이거잖아요. 가설과 검증이잖아요. 가설에 처음에 뭔가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준석에 대한 가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유승민 팬클럽 가보셔가지고요. 유심초라고 있어요. 가가지고 그 시기에 이준석에 대한 글을 찾아보면요. 욕바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대표가 하나도 안 도와줄 수 있느냐예요. 제가 이 질문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평하면서 약간 그 보스 스타일이라고 많이들 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라는 어떤 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네. 이준석 스타일과 이준석의 품성이 혹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인들에게 많이 전원을 뿌려요. 대통령실인 것 같은데 이제 이준석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에 대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저랑 만났는데 제가 뭔가 그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술을 권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얘기를 누가 퍼뜨렸대요.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마셨어요, 맥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술 권하는데 저 안 마실게요. 안 받은 적이 없다. 제가 장염에 걸려서 안 마신다고 이야기했다고 기자들한테 퍼뜨리더라고요. 저는 10년 동안 장염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뭐냐면은 네.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공유를 안 한 것 같아요. 왜 저랑 이제 그런 갈등이 생겼는지 대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런데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해서 대통령 누를 끼치는 것 같은데 좀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상한 거고요. 왜냐하면 전 장염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거절한 적이 없고. 예. 오히려 만취해가 집에 간 적은 있었지. 그래요? 그러면 체리 따봉하면서 내부 총질이라고 했던 이게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두고 했던 얘기로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혹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아니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거를 제가 했다고 이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대한민국 대중한테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 배신한 구체적인 사건이 뭐죠라고 하면 답을 못 해요. 저기 연금 뭐 하고 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증세 아니에요?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가 배신일 수가 없고요. 맞는 말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배신입니까? 네, 그리고 뭐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거죠. 원안 통과를 안 했는데 그게 왜 배신입니까? 의석수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네, 의석수가 무슨 그 국회 선진화법에 180석이 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야당이랑 타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준석의 내부 총질이 뭐냐에 대해 가지고는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다. 자, 그 선거 과정에서 네. 그냥 이런 표현을 그냥 쓸게 파동. 네. 두 번의 파동이 있었어요. 네. 한 번의 파동은 끝이 어떻게 되냐면 울산 회동으로 결국은 갔고 그 회동 자리를 주선했던 게 김기현 대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물리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혹시 이때 다 못 푼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협상 비슷한 걸 해본 사람이 세상에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시다. 예, 요번에. 두 번째가 이준석, 세 번째가 안철수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안철수 이제 후보도 아니라. 예. 근데 이제 봤을 때 그때 제 기억에는 뭐냐면은 그때 언론 찾아보시면은 울산에서 만나가지고 뭐 3개 조항에 저희가 합의해서 발표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뭐 있었어요. 예. 선거운동의 중심을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것을 두고 그다음에 뭐 이런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정하는 건 한 10분 정도. 그 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특유의 입담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때 언양불고기 집이었는데 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대표님 이게 말인데 언양불고기가 강남에 가면 무슨 집 맛있는데 이게 뭐 해가지고 점심 때부터 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고 뭐 이게 이제 이런 좀 분위기 푸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용이 약간 부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저한 솔직하게 이 대표 난 이런 거는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면은 속 깊은 얘기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선거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때가 제가 지금 와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속내를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반말을 한 적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한테 항상 대표님.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 이 XX 저 XX 했다라고 그건 이제 다른 자리에서. 저 없을 때 하는 거죠. 없을 때. 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뭐 저 없을 때 뭐 욕할 수 있죠. 근데 장예찬 이사장한테는 계속 이제 예찬아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목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이제 마음을 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거리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좀 경계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뭐 그럴 수 있다. 뭐 알겠습니다. 저라고 해서 뭐 굳이 뭐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져갖고 네. 그 울산 회동을 주선했던 게 김기현 현 대표잖아요. 그 회동의 주선이 김기현 의원이 대표까지 되는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김기현 대표에게 제가 공을 세울 기회를 준 거지. 이준석 대표가 쭉 까놓고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그때 제가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제주도에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 후보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길게 가면 안 좋으니까 그 전날 밤에 제주도에서 JTBC랑 단독 인터뷰를 길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육지로 나갈까 하는데 저한테는 육지 나갔는데 여러 옵션이 있었어요. 울산 갈 수도 있었고 광주 갈 수도 있었고 부산 갈 수도 있었고 여수 갈 수도 있었고 김포로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울산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예, 울산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주선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통화 기록 다 조사해봐도 돼요. 저한테 먼저 얘기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기현 그래요? 오히려 그날 아침에 김기현 대표가 회의 자리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전 다 전달됐죠. 그러면 김기현 의원 어떻게 그 자리에 동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요? 김기현 의원은 그럼 그 자리에 어떻게 동석을 했냐고. 그때 이제 그 서범수 의원이 제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울산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언양 불고기집이 울주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가면서 이제 제가 그래 어차피 뭐 내가 후보 물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이런 윤핵관들 주선의 이상한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내가 가면 알아서 쫓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제가 울산 안 가고 광주 갔으면 어떡할 건데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2차 파동이 있었고 그때는 제가 그 직후에 인터뷰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차 몰고 같이 그 동승해서 갔잖아요. 네. 그때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했더니 자느라고 얘기 나눈 거 없다라고 그때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피곤한 하루였으니까 자는 건 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그날은 또 뒷좌석에 타고 계신 분이 김기현 그 당시 원내대표랑 권영세 현 장관 사무총장 그 당시에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당시 선거에 있어가지고 정말 비극적던 게 뭐냐면 선거 캠프에 추종자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선거 진행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안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해서라도 선거 분위기 반전시켜야 된다는 거를 누구한테 많이 배웠을까 보면 김종인 장관이에요. 네. 충격요법 이런 일종의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선거 치를 때 보면요. 그때 김종인 장관이 그걸 굉장히 많이 썼어요. 김종인 장관은 여러 번 사퇴합니다. 나 아내를 참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이런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 오래 하신 분이고 급작스럽게 행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할 때. 나 아내라고 하면서 그때 왜 아내냐 그러면 공천에 있어가지고 그때 MB계 중에서 지탄받는 인물을 일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만두시게 하시거든요. 그건 오히려 후보 또는 지도자의 그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정도의 반발이 있었는데도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생색을 낼 수 있게 해준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은 이번에 선거 치르시면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어리니까 애가 왜 저러냐 이런 정도로 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의총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열변을 토했고 네. 장시간에 걸쳐서 네.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깜짝 등장을 했잖아요. 네. 전혀 몰랐습니까? 등장할 거라는 걸? 아니 온다 그러더니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요? 네, 봉합 쪼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미리 얘기가 됐던 겁니까? 아니 온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는다고 듣고 저는 들어갔는데 그때 오신 거예요. 어허.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그 당시 후보 쪽에서는 일단 준비를 하고 깜짝 등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근데 거네요. 그것도 그때 이제 기획했던 모양 약간 달랐겠죠. 그때 뭐 갖고 처음에 싸웠냐면은 저는 카메라 들어올 수 있게 언론사 카메라 들어올 수 있게 가지고 공개적으로 의총에서 내가 얘기하겠다. 맞아. 그랬고 아침부터 그럼 저녁까지 오후까지 뭐 갖고 싸웠냐면요. 김기현 대표가 어디서 뭘 듣고 온 건지 절대 공개 발언은 안 된다. 그 국민의힘에는요 이준석의 공개 발언이나 공개 기자회견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고 나면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원래 제가 봤을 때 문 닫아놓고 의총에서 뭐 하려고 했냐면은 의원들이 뭐 그때 뭐 김정재 의원도 이런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 몇 명 이제 해가지고 이준석 타박해서 길을 죽여놓고 그걸 쓰다듬는 윤석열 후보의 대인 배수로 이런 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게 달라졌죠.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 이건 기차표 시간 때문에 이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예.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러면 윤석열 대표의 눈에 이준석은 유승민의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냐 아니면 어리다고 봤기 때문이냐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리하자면 아니면 이게 다 그러니까 합쳐져 있는 건가 어떤 건가요? 합쳐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내 밑에 서열에 서는 것을 거부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속칭 유튜브니까 그냥 맞짱 뜨려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용납이 안 됐다 이런 건가요? 맞짱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갔을 때 그 JTBC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당 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거기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검찰총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식.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생각하셨지만은 당신께서는 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의 부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순점을 짚어내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건. 그러면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통령실에서 뭐 그 당 안팎이랑 대통령실에서 명예대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로 해석을 하세요? 전 대통령이 그걸 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면은 대한민국의 선출직으로는 최고 권위고, 아니 저도 당 대표 할 때 뭐 내부 총질 그러지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 명시적인 반대를 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조금씩 튜닝을 하는 정도는 있어도 제가 뭐 이거 대놓고 반대하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런 어떤 구체적 사안보다는 서열 인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서열 인식. 서열 인식. 이 동네에서 우리가 내가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 절대 용납을 못한다. 도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니까 서열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 자체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핵관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정치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예, 제가 임기 마치고 그냥 대표 끝나고 가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서열을 정해야 되는 하나만 거잖아요. 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어떻게 받는가 말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을 어떻게 받다고 생각하세요? 뭐 본인이 하신 말씀들은 좀 있지만은 실언이라 생각하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아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전에 했던 얘기. 민주당 갈 수는 없으니까 국민의당 맞다, 뭐, 그 국민이 얘기? 맞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데 뭐 이런 당은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혹시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어떤 직할 라인을 다수 공천을 시킨 다음에 확 속칭 들어없는 이런 어떤 기획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영웅서사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못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하니까 보수의 지지층이 반발해가지고 당신의 영웅은 우리가 아니라 박근혜야. 이른바 공천 악살. 이래가지고 친박과 친박 무소속 연대. 그냥 그렇죠. 그래서 30명까지 당선시켰어요. 영남에서. 맞아요. 예. 네.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 똑같아요. 영남을 갈아야 내가 장악한다 그래가지고 영남에 막 내리 꽂았거든요. 그 중에 한 30개 정도를 친박과 친박 무소속 연대가 잡아왔거든요. 그게 영웅에 대적한 그거였고요. 지금 보수에 뭐 따로 그 박근혜 대통령만한 영웅이 있다 보진 않지만은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영남 공천을 세게 하진 못할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즘 중선거구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정리 삼아서 정계 진출 이후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영웅의 길은 아니었다라는 평가인데 그러면 졸장의 길이었습니까? 그런 반열의 평가가 아니고요. 아마 대통령 그래서 영웅이 되시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 많이 하실 겁니다. 본인은?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 같은 데 가서도요. 반도체, 배터리 이런 약간 좀 잘게 있는 이슈들보다는 큰 거 푸시려고 할 겁니다. 뭐 자유와 인권의 연대 뭐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뭐냐면 지금 자꾸 뭐가 잦은 뭐가 나온다고 핵무장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보수층에서 핵심 지지층에게 한마디로 휘어잡을 수 있는 뭔가를 원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하태경 의원은 나토 갔다 와서 핵무장 하는 것은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던데요. 나토 본부 가서 얘기 듣고 와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틀린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말함으로써 앞으로 용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이제 여기서 전망이 갈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하고 싶어 할 텐데 못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지금. 오케이. 예.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끊고요. 예.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괜찮았죠?
반응 보죠 한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